일단 요거 OT2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행정학 개론이 무슨 과목이냐, 이거를 좀 이제 바로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학 개론이 어떤 과목인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뼈대를 잡는데 아주 기초죠. 일단은 개론이기 때문에 여는 이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략적인 이론?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돼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행정학에 대해서. 행정학에 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행정이 뭐고 행정학이 뭐냐? 그러면 행정학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느냐? 혹은 이제 행정학의 전개와 맞물리는 이제 이 정치, 경제적인 사건 변화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요, 전반적으로 보는 게 이 총론입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적으면 2개, 많으면 한 4개, 뭐까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총론 같은 경우에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행정학 이론의 전개 역사 관련된 거예요. 행정학 이론의 전개 역사. 행정학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생겨난 지 한 130년 좀 더 됐습니다. 1887년부터로 이제 행정학의 역사를 이제 세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한 130년 좀 더 된 거잖아요. 네, 이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가 깊지는 않습니다. 깊지는 않은데, 대신에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돼요. 역사가 원래 길면 우리가 이렇게 건너뛰면서 공부하잖아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역사가 짧으면 요거를 또 이제 짧게 끊어갖고 또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량이 아주 적진 않아요. 아주 적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제 행정학 이론의 전개를 흐름대로, 논리적 흐름대로 쭉 따라가시면은 그러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건데, 거기에서 꼭 한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그 이외에는 뭐가 있냐면은 행정학 이론이라는 것도 다른 영역하고 아예 독자적으로 떨어져서 이론이 전개된 게 아니고, 특히 경제적인 격변의 시기가 왔을 때는 행정작용도 그 문제를 같이 동참해서 해결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행정학의 이론적 전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더라. 해서 경제사적인 변동 과정도 함께 공부를 좀 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배경지식적인 것까지도 함께 공부하는 게 총론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의 흐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에서 소개되는 용어들도 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단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얘도 이제 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이 그러면 추구해야 될 가치나 이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뭐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거기에 의미부여를 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나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의미부여를 한다고. 아니, 저도 원래 이게 내 꼬다이를 맨날 메고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개강하는 날인데, 그래도 이제 예의상 이렇게 좀 하고 갈까? 하고 이제, 날씨에 안 맞게 이런 차림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조차도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의미부여를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행위, 어떤 말 같은 걸 할 때마다 이게 갖고 있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내가 이게 옳은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정적 작용을 할 때에 지향성이 있어야 돼요. 지향성.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야 돼. 그게 논리정연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기사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한 명분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폭우가 와가지고 미호강이 넘쳐서 터널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됐잖아요. 그러면 왜 이 장마철에 니네 그 강을 팠어? 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정비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 했니? 왜 그걸 이 시점에 발주했어? 니네도 이거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질문을 하게 되죠.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은 강이 막 넘치려고 할 때 거기에 삽을 들고 가서 인부들이 뭔가 뭐 어떻게든 조치를 해보려고 애썼던 장면들도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런 제방공사 같은 것들을 벌리는 게 위험하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 근데 왜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발주했던 데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복청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세종시 만들면서 거기 이제 행복도시 건설청 그렇게 이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발주한 거니까 니네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어보는 걸 좀 무섭게 물어보고 있죠?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물어보잖아. 누가 그런 결정했니? 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분이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하면 책임질 일이 따로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명분이 정확하게 없었으면은 누군가 책임지게 될 거예요. 공무원은요, 단점도 있어요. 공무원의 단점은요, 어떤 사고가 생기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요. 누군가를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다?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숙지해야 되고, 뭐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법령이 정해놓은 대로만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항상 보고 같은 거를 게을리하면 안 돼. 보고를 내가 하는 순간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 책임이 됩니다. 내 윗사람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좀 게을리하면은 나중에 가서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몇 명 구속되고 끝나. 공무원은 그런 점은 단점이에요. 항상 책임을 묻고 법적인 관계를 따지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그럴 때 이제 근거가 되는 게 법령, 그리고 이제 법령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항상 1조에다가 넣어놔. 제1조에다가 이 법은 뭐다. 이 법의 목적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꼭 밝히거든요. 그게 바로 행정 이념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항상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행정 가치라는 단락으로 해가지고 총론 안에서 이제 녹여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에는 행정을 하는 이유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켜주고 국민들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궁극의 결론이긴 한데, 그렇게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안에서 세부적인 목표 같은 것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런 걸 행정 이념, 행정 가치라고 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퉁쳐서 말하자면 국정 운영의 거시적인 흐름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공부한다. 자, 아까 보니까 행정학 이론의 전개, 경제사적인 그 흐름, 그 다음에 거기서 행정이 추구할 가치 이런 걸 얘기하니까 되게 막 디테일한 부분을 본다기보다도 여기는 이제 거시적인 맥락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원이 매우 큽니다. 단원이 크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이론적으로도 좀 어렵고 해서 저기는 제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보다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쓰는 데가 총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문항도 뭐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건 뭐 어쩔 땐 2문제 정도에 그칠 때도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요 총론을 잘 공부해놔야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고, 정책론. 네.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할 때 정책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책학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뭐냐, 네. 질문을 던진다면 간단히 말하면 정부의 활동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과정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 하나의 사회 집단인데, 이게 하나의 사회 집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사회 집단들이 있어요. 가족, 또래 집단, 친족, 뭐 지역사회, 뭐 회사, 직장, 학교 뭐 등등 뭐 굉장히 많은 사회 집단들에 우리가 소속되어 살지만, 국가라고 하는 사회 집단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국가는 다른 사회 집단하고는 다르게 정치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살아간 것은 불과 뭐 아무리 길게 봐도 10,000년 넘지 않거든요. 인류의 역사가 300만 년이래요. 300만 년. 근데 국가 없이 살은 게 299만 년이 넘어. 그리고 국가가 이시산 거는 10,000년도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을 때에도 있었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길었다. 이렇게 보는데, 국가는 그럼 왜 만들었냐? 사람들이 이제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구석기 때는 채집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정착을 한다고. 근데 이제 어디에 정착을 해? 어디에 정착을 해요? 농사 짓기에 비옥한 곳, 물을 구하기 쉬운 곳, 이런 데 정착했겠죠.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해야 될 거리들도 생기고 그 안에서 높고 낮음 사람들끼리의 이런 어떤 계급적인 것들, 신분적인 것들도 생겨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줘야 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기존의 사회 집단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가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부족 단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국가 앞에다가 한국사 공부할 때 부족 국가 뭐 이런 얘기들 갖다 붙일 거예요. 아주 작은 공동체로 출발하죠. 그런데 좀 힘센 애들이 이제 생겨나. 응? 단군 같은 인물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단군이 뻥치잖아. 자기 조상은 뭐 막 우리 엄마 곰이고 막 우리 조상은 막 하느님이야 막 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역사는 이제 가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고 신화지만 그걸 따르고는 있어도 사실 뻥이잖아. 그럼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이제 그렇게 뻥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우리는 내려온 민족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니네 부족 따위는 우리한테 무릎 꿇어야 돼 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야. 근데 워낙 얘네가 힘도 세. 그리고 옆에 부족이 처음에는 쳐들어오면 죽음으로 항전할 거야 했다가 통밥을 아무리 굴려봐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쟤네들이 마침 우리는 하느님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밑으로 싹 들어갈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병합되는 거죠. 병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맹왕국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철기시대쯤 가면 연맹왕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생긴 거는 신석기 때 바로 생긴 게 아니에요. 농사는 신석기 때부터 했지만 청동기쯤 넘어가서 국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철기쯤 되면 부족들이 연합해서 연맹왕국이라는 걸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이제 삼국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갖춰지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고요. 우리 이제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보면은요, 조선시대가 가장 중앙 집권적인 국가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하는 거니까. 민주주의는 중앙 집권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왕조는 어떻게든 이게 국가의 권력을 왕한테 집중시키는 과정이에요. 계속 그 반복이에요. 그거를 가장 많이 달성했던 게 조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부터 그걸 지향하나 잘 안 돼. 지방에 있는 부족장 놈들이 힘이 아직도 세. 그래서 막 못 건드려. 그러니까 왕건은 막 결혼 막 90번 했다 그러잖아요. 공식적인 아내만 29명? 비공식적 따지면 90명이 넘는다는 아주 이 남자의 로망인데, 왕건이. 그런데 이제 그 왕건이 그런 것들 했던 게 진짜 그 여자들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지방 세력들하고 이 사위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족인데 서로 공격하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거 하는 겁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그런 걸 했지만은 조선시대 가면 그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조선시대 가면은 저 고을 사또가 전권을 가지고 휘둘러. 그러니까 지방의 세력가들이 다 이제 처단된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내려보낸 사또가 왕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집권화를 완성했던 게 조선이야.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무튼 제가 좀 너무 얘기를 번져서 했지만 이게 이제 국가라는 게 청동기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다? 정치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공동체 집단이다. 뭐 이거예요. 국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국가에 이제 방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때부터 명분 같은 거 중요시했지 않겠습니까? 국가 왜 필요해?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어내고 그 명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는데 그게 바로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다 그랬을 때는 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통치 기구입니다. 앞에 제가 좀 생략한 말이 있다면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헌법 제10조에 보면 인간은 존엄하고
국가는 그 존엄함을 확인하며 이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거고요. 조선시대에도 정부는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국가의 목적이 뭐예요? 왕권 강화야, 왕권 강화. 그러니까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통치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통치기구는 지방에서 사병을 키운다든가 하는 놈들이 있으면 싹 다 제거해버리고, 그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놈들이 있으면 다 잡아다가 족치고, 이런 기능을 했던 겁니다. 국가가. 알겠죠? 그러다가 조금 착한 왕을 만나면, 야, 근데, 왕권을 강화하는데 그런 왕은 왜 필요하냐? 백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몇 명 있었지, 그냥. 그래서 운이 좋은 시기에 태어나서 내가 세종 때 태어났다 그러면 그때도 백성들이 불만은 많았겠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그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축복받았던 거야. 그래서 왕이 백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니까. 근데 막 선조 때 이럴 때 태어났다 그러면 왕이 막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막 토 끼고 그러는 거예요. 지 살겠다고. 그런 시기에 선조가 40년 동안 집권하거든요. 와, 그때 평균 수명이 한 40살 됐을 텐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왕은 무조건 선조야. 이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거지. 복불복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냥 오로지 어디까지만 고민한 거예요? 왕권 강화까지만. 그래서 왕이 나쁜 놈이어도 왕말을 들어야 돼. 그런 게 국가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복무하는 게 통치기구예요. 그게 정부였던 거예요. 지금 시기에 태어난 우리는 일단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국가가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행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 속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에요.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도 우린 불만이 많지만 돌이켜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지금 이런 시기는 없어요.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겠고, 근데 적어도 과거의 그 어떤 시기보다 우리는 좋은 토대 위에서 살고 있는 것만큼 진짜 분명하고,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우리가 1인당 GDP도 5천만 이상 인구에서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상이, 이제 3,000이래. 미안. 3만 달러 이상이 되는 국가가 전 세계 7개밖에 없어요. 그 7개 나라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또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고 불만이 많지만, 그런 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 풍요로운 시기에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바가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 정부가 기능을 하는 건데, 이 정부를 넓게 보면은요, 이 정부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입법, 행정, 사법이 다 들어가요. 정부 안에는 넓은 의미로 보면, 넓은 의미, 광의로 보면 여기에는요, 우리나라로 보면 입법, 행정, 사법 다 들어가고요. 사법이 다 들어가고, 플러스 뭐 지방정부까지도,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공식 용어는. 이런 데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좁은 의미로 보잖아요. 정부를 좁은 의미로 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여기는 이제 행정부만 보는 거죠. 여기서 행정부만을 지칭할 때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정부는 좀 넓은 의미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입법부가 하는 일은 뭐라고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입법부가 하는 일은, 여기는 입법부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책이란 말이 여기서 벌써 튀어나왔네? 여기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뭐를 하는 겁니까?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정책이란 말까지 좀 끌고 와볼까? 정부가 있으면 이 안에서는 반드시 정책이라는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정책은 정부의, 제가 저기다 써놓은 거예요. 정부의 뭐라고 봐야 돼요? 활동의 방향인 거예요.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앞에는요, 갖가지 말들이 다 붙을 수 있어요. 모든 분야를 다 붙여서 정책이란 말을 성립시킬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복지정책,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정책. 복지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 있었고 그걸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교육정책, 이런 말도 쓰잖아요. 교육정책. 교육 분야에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죠? 정부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정책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속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책론은 그 정책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3, 4문학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물론 이거는 그냥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뭐 보통 이렇게 되더라라고 제가 분석한 거지, 뭐 몇 문제가 나올 것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정책론이 한 문제 나왔다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잘 없었고, 적어도 한 2문제 정도 이상은 출제가 됐고, 통상적으로 한 3,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게 이제 연달아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저거는 이제 정부의 내부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말할 때 정부는, 자 봐봐요. 여기서의 정부는 좀 넓은 의미였어요. 여기서의 정부는 좀 이제 넓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정책을 다루는 것은 꼭 행정부만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정부는요, 좁은 의미로 보세요. 좁은 의미. 이제 우리가 뭐로 파고 들어가는 거냐면 행정부 차원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을 두고서요, 이제 개념을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행정을 정치적 과정 속에서, 정치가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이걸 집행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행정은 정치랑 매우 가까워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과정하고는 다르게 요 좁은 의미의 행정부를 내부에서 관리하는 걸 행정이라고 보자라는 견해도 있어. 그렇게 보면 그 이제 내부에서의 조직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돈은 어떻게 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직의 내부 관리의 측면이에요. 자, 요거를 각각 이렇게 이제 강론의 한 가지씩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됐을까요? 네. 그렇게 나눠서 보시게 되는데, 조직론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조직론에서는 뭘 공부하게 되냐면, 일단은 역사를 좀 보고요.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출발이거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문화 하신 분들이 많죠. 대부분 다 사회문화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보시면 아마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보셨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맞아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을 나눠서 봤었을 텐데, 사회 집단은 그냥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어 라고 하는 소속감까지를 느끼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회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회 집단의 종류를 가족에서부터 출발해서 뭐 친구 집단 뭐 다 열거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조직이란 말은 이 사회 집단 모두를 다 조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가족을 조직이라고 하나요? 가족을 하나의 사회 조직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안 어울리는 것 같죠. 느낌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직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은 체계성이 있어야 돼요. 뚜렷한 경계도 있어야 되고요. 뚜렷한 목표도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각 구성원들한테 각자의 포지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션 안에서의 역할 분담도 시켜요. 그리고 그걸 해서 평가하고 상벌을 줘요. 그걸 이제 다르게 말하면 엄격한 내부 규율이다 그러거든요. 지휘와 역할을 나누고 엄격한 내부 규율을 가져요. 이렇게 되는 데를 조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조직이 탄생한 것은 언제냐면 산업사회 때예요. 농경사회 때는 조직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공동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적 차원 정도만 개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게
공장에서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고 분업화를 시키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직이라는 개념이 성립돼요. 그 조직은 어떤 형태로 왔냐? 관료제라는 형태로 와요. 물론 농경사회에서도 국가는 관료제 비스무리꾸리한 걸 했어요. 했는데 본격적인 관료제 조직 형태는 공장제 기계공업을 하면서 완성된 거예요. 즉 기업 조직에서 관료제라는 게 처음 이제 그죠? 자리 잡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미국 역사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역사에서는 그래도 국가 조직에서는 관료제라고 하는 조직이 탄생해 있었어 라고 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체계화된 것은 산업사회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경영조직에서. 알겠죠? 대략적으로 좀 이해가 돼요? 아니, 본격적인 얘기 들어오면 또 반복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봐서 여기 행정조직에서 여기 조직은 통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의 조직이다 그러면 이 조직은요, 이 조직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공식적인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의 비공식적 조직들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이 비공식 조직이 인간관계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을 말하고, 공식 조직이 진짜 중요한데 얘가 이제 뭐냐면 관료제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탈관료제, 정보사회가 되니까 무조건 분업을 하는 관료제만이 능사는 아니더라 해가지고 탈관료제적인 경향도 생겨나긴 했는데 어쨌건 기준은 이 관료제가 조직의 출발이에요. 알겠죠? 그런 걸 공부하는 겁니다. 저런 역사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관료제가 중심이니까 관료제가 뭔지도 공부하고, 근데 정보사에 오다 보니까 관료제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 딱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탈관료제, 지금 뭐 팀을 만든다든가 본부를 만든다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도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럼 탈관료제적인 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하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정부 쪽으로 옮겨갑니다. 특히 행정부. 여기는 행정부로 이제 좁은 의미의 정부를 초점 맞춘다 그랬으니까 행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 봐요. 그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총리가 있고요. 총리 밑에 각 부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부들이 있는데 그 부에 장관들이 또 쫙 포진해 있고, 이런 구조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니까 또 개선이라는 게 있고 옆에 위원회라는 게 있고 막 그렇다던데 그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걸 조직론에서 공부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조직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 안에 동기 자극을 좀 해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것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 안에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더라. 그래갖고 리더십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직이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이제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갖고 전자정부 관련된 것도 공부하고요. 이 안에서. 그리고 또 뭐도 나오냐면 조직혁신. 예, 그랬잖아요. 민간 조직도 관료제만 고집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행정조직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조직혁신 관련된 것들도 이 안에 녹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행정조직론에서.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6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 20개 중에.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많이 출제됐죠. 근데 그렇게 나올 정도로 여기 주제가, 세부 주제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조직론에서는. 그런 거 공부할 거다 예고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사행정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조직을 구성했어요. 그러면 이 조직에다가요 사람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이건 오거나이즈 하는 거고요. 오거나이징. 조직은 오거나이즈, 구조를 짜는 거고, 그 안에 인사행정론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요, 인사행정론은 이거는 이제 스태핑이라 그래요. 스태핑.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치하는 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사행정의 방식 같은 거를 좀 고민해봐요. 과거에는요, 인맥, 항맥 뭐 이런 걸로 다 통했잖아요. 같은 고향 사람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정실주의라 그러고, 미국 사회에서는 역관제라는 걸 해가지고 같은 정당 사람들을 관료로 막 끌어당겨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는 실적주의라고 하는 게 크게 이제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실적주의. 그래서 이 실적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능력대로 가자. 능력을 중심에다 놓자,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게 중요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 그거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야, 서울대 가야 돼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니야? 뭐 여러분들한테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서울대가 우수하니까 서울대 가라 그랬을까? 어른들이? 아니잖아요. 어릴 때 이제 뭣도 모를 때
얘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파악이 전혀 안 되던 어린 시절 어른들이 누구에게나 다 나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서울대를 가라는 것은 출세하라는 거였고, 왜 근데 서울대를 가면 출세하냐? 학연이 작용했으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후진적일 때에는 학연 같은 걸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느 조직은 어때? 뭐 물어보면은, 아, 그 조직은 어떤 대학 라인이 있어. 그 대학 나온 애들이 핵심적인 자리를 맡고 있어.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어? 저보다 한참 동생인, 같이 대학원 다녔던, 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어디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그 조직은 어때라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물어보니까, 아, 그 조직은 어떤 대학 라인이 꽉 잡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충격적이었어.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우리 사회는. 응? 충격적이지만 이런 게 현실 속에서 작동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나라는요, 이 공직사회에서는 적어도 학맥을 많이 끊어냈어요. 그렇지 않나? 학맥을 많이 끊어냈어. 학력 제한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공무원 될 때. 학력 제한도 없고요. 그 안에서요, 무슨 라인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요, 캠브리지, 옥스퍼드 안 나오면 고위공직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직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을 평준화 해놨다라는 프랑스에서도요, 파리 행정학교 안 나오면 고위 관료가 안 돼, 잘.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나 다 있긴 있어, 학맥이라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아, 저 정도는 공부해야지 고위 관료를 할 수 있지, 뭐 이런 인식도 있긴 한데, 우리도 아직도 저 위에 뭐 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런 데는 좀 작동할 수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밑에는 크게 작동 안 합니다. 정치적인 자리들은 작동하지만 그 위의 자리에서는 그런 논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런 건 혁신적이야, 보면 또. 아주 깊었었는데 그거를 많이 깨트려 가고 있고요. 민간에서도 많이 깨져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긴 하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역사들을 여기서 재밌게 공부할 거예요, 인사행정론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계급제라는 걸 해요. 영국도 계급제고요, 우리나라도 계급제인데, 이 계급제를 하는 나라들은요, 급수를 따지죠. 급수를 따지고 급수로 높낮이를 얘기해요. 근데 미국은요, 급수가 없어요. 급수가 없어. 여기는 포지션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계급제는 이런 거예요.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키워서 여기저기 배치하면서 교육훈련 시켜가면서 이 자리들을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방식은 직위분류제라는 걸 우리가 공부할 텐데, 직위분류 방식으로 가면 계급제랑 달리 자리를 먼저 분류해요. 업무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야.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야, 올해는 공무원 몇 명 뽑을까? 정하고, 야, 키워서 쓸만한 애들 좀 뽑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또 혁신적으로 연령 제한도 폐지했지만 영국은 여전히 학력 제한, 연령 제한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린 연령 제한 폐지해갖고 57세에도 공무원 시험 붙고 뭐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3년 하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도전하는 걸 즐기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냥 그런 건데, 젊은이들이 하는 거 나도 해봤다, 이렇게. 아직 나 늙지 않았어,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건데, 원래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선 손해예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기껏 돈 들여서 선발해놓고 3년 쓰고 못 써. 그러니까 뭐 교육훈련 시키고 뭐하고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 뽑아낼 방법이 없어. 3년 하면 퇴직해야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60세에 퇴직하지 않을 겁니다. 벌써 인사혁신처에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어요. 65세 정년 하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고, 이거는 곧 될 겁니다. 곧 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한 70세까지는 한다고 봅니다. 기다려보세요. 아마 제 예언이 맞을 거야.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합시다. 65세는 확실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세까지 안 가겠냐고 인사혁신처에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아우 지겨워요, 이러더라고. 70세까지 어떻게 해요? 아우 지겨워요. 아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정부 정책이 그런 식으로 연금 개혁과 맞물려서 일을 더 시키려고 할 거야. 아무튼 간에 그러면 공직부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5세는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는데, 이미 그건 검토에 들어간 지 몇 년 됐어, 내부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뭐 60세든 65세든 어쨌건 젊을 때 사람을 뽑아서 수십 년을 써먹어야 돼.
대신에 가능성 있는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일하는 거야 라고 다 가르쳐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근데 미국이 하는 거는 자리를 먼저 나눠.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직무 중심으로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을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뽑아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 일 저 일 왔다 갔다 하게 시켜 안 시켜? 미국은 안 시키지. 이 업무를 잘할 사람을 뽑았으니까 그 업무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방식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야, 9급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뽑아. 가능성 있는 젊은이들 뽑아. 그리고 이 일도 시켰다, 저 일도 시켰다,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교육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루두루 일을 하게. 응? 그래서 때 되면 옮겨가야 돼. 한 3년 있으면은 너 딴 일 해라 이렇게 옮겨가게 돼 있어. 이 방식이 계급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뽑아놓고 사람한테 일을 주는 거야. 응? 미국하고는 달라요. 이런 거를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문제는요, 시험 볼 때마다 나옵니다. 무조건. 응? 매우 중요한 이론이에요. 기출이 제일 많이 빈번하게 됐던 파트고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더 건너가면요, 인사행정, 사람을 관리할 때 그때 3요소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인사행정의 3요소가 뭐냐. 응? 인사행정의 3요소가 있어요. 여기에 3요소가 있는데, 그 3요소는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요. 채용을 다른 말로 하면 임용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넓게 보면 채용을 했으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능력 발전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특히 계급제니까 능력 발전 시켜줘야 되고, 이 사람들 일 으쌰으쌰 할 수 있게 사기 진작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3요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저런 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게 돼. 그러면 조서 쓸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알아요? 공무원이세요? 물어봐. 아닌데요? 그럼 더 이상 직업을 잘 안 물어요. 그런데 공무원이세요? 네. 공무원이에요? 이제 체크해. 그래서 다이렉트로 막 통보갑니다. 공무원은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매우 민감하게 이렇게 따로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매우 예민하게 보고요. 왜 기자들 초년생들은 경찰서에 뻗치기 시키거든요. 경찰서가 있어. 이렇게 사회부 기자 먼저 시켜. 거기서 온갖 그 사건 사고들을 수집해 갖고 그걸로 기사 쓰는 연습 시키는 거거든. 기자들은. 기자들은 그런 거리 찾아다니다가 공무원이 뭐 했다 그러면 그 기사로 돼. 똑같은 거도. 특히 경찰이 음주운전했다 이런 거는 뭐 기사 100% 나가. 거의. 공무원이 술 먹고 다툼이 벌어졌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나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공무원을 바라볼 때요, 뭐 선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공무원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안 돼. 공무원도 술 먹으면 개 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런데 공무원이 개짓하면은 이건 기사거리가 됩니다. 일반인이 개짓하는 거는 뭐 웬만히 넘어가 주지만 공무원이 개짓하면 그건 기사거리가 돼. 공무원이 이랬다 이러고서 막.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래서 인사행정론 뒷부분에 가면 뭘 공부하냐면 공직 윤리에 관련된 걸 공부하고요. 이거 시험에서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갖고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어 라는 걸 열거해 놓고 있기도 하고요.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공직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처벌할 거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있고요. 심지어 뭐가 있냐면요,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탁이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당한 청탁도 있겠지만 부정청탁인데 그런 걸 들어주거나 연루돼서는 안 돼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전직 장관 했던 사람들이 뭐 골프채를 어디서 선물 받은 건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입건했는데 그 액수가 그냥 막 소소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기소유예 정도로 넘어가 줬다. 이런 게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윤리 문제를 가지고 접근해서
또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약간 애누리는 있는 거예요. 그 청탁, 부정청탁 금지에 대해서도 그래. 약간 애누리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시험 나왔었는데, 식사를 얻어먹을 때 3만 원 이상 얻어먹으면 걸려요. 청탁금지법에. 걸려. 그런데 2만 9천 원까지는 돼. 그거 왜 되냐, 그건.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누구를 만나다 보면, 아니, 같이, 더치페이 하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아이, 내가 그냥 냈어. 아이, 김치찌개 하나 갖고 뭘 그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공무원 벌 주기 시작하면은 공무원은 숨통이 끊어질 거야. 도대체 이걸 살 수가 없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갖고, 그 정도는 넘어가 주되. 더 이상의 막 술 접대를 받거나 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그게. 술 얻어먹고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공무원은. 그런 식으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져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윤리 관련된 얘기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징계. 공무원 징계 이런 종류들이 있더라. 공무원 징계가 경징계, 중징계가 나눠지는데요. 제가 인사혁신처 지인을 얼마 전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뭐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는데 공무원은요. 아주 작은 징계를 받아도 그 꼬리표가 돼서 승진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항상 술은 집에서 먹는다. 원칙 같은 거. 개는 집에서 되자. 이런 거. 가족들하고 관계에서는 웬만하면 그게 뭐, 그죠? 이 새끼 개짓하네. 경찰서 데려갈까?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것도 집에서 먹는다 해서부터 출발해서, 차도 웬만하면 운전하지 마. 술 먹고 잘못해가지고 그러다가 큰일 나. 술 먹으면 이성을 잃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 잠재적인 뭐 살인자 아니냐. 그건 우리 이성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이성을 잃어서 하는 짓거리라 내가 사람 죽여야지 하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술 먹으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용감해져가지고. 깨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그거를 뭐, 그죠? 징계를 안 하거나 할 것도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건수들을 만들면 안 돼. 공무원은. 이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 같은 거 받으면 승진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공무원 세계에 있는 룰이 중간만 가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너무 튀지지 말고 뒤로 밀리지 마라. 튀는 건 또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현 정부나 뭐 현 시장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너무 튀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다음에 정권 바뀌면 쫓겨나. 너 저기로 가 있어. 너 창고 옆에 가 있어. 이런 거 돼. 그래서 공무원 세계에서 너무 튀지 마라. 너무 잘 나가지도 말고 너무 못 나가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들, 재미난 얘기들 섞어서 현실의 얘기들까지 섞어서 우리 공부해 볼게요. 재무행정론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용어가 어려워. 기초특강 들어보신 분들은 그때도 좀 뭐라는 거야, 저게. 이러셨을 거야. 우리가 이제 장부 보는 거 이런 거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장부 보는 법 같은 것도 깊은 건 아닌데 적어도 용어 정도는 조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재무행정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서 해왔던 방식들을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절차, 결산 절차를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부를 넓게 보면 입법부도 있고 뭐 다 사법부도 있고 그렇다 그랬는데, 입법부에 대한 언급이 좀 특히 나오는 데가 요 이제 재무행정이에요. 왜냐면은 입법부가 예산을 확정해 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입법부에 대한 세세한 얘기들을 조금은 그래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재무행정 파트에서 좀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는데 분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문항수도 여기는 막 제가 기본 3문항 이상 뭐 이렇게 했지만 여기는 뭐 2-3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한 게 단원의 그 양은 조금 작아. 그런 데가 재무행정론이고요. 행정환류는 진짜 작아. 그래서 여기는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이 행정환류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사법부에 대한 언급도 조금 나와요. 왜냐면은 행정통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 정부의 책임과 통제 그랬죠. 공무원에 대한 통제 또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행정부 조직에 대한 통제. 왜냐하면 모든 권력기관은 통제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일하게 하려면 권력기관이 스스로 세지는 걸 막아야 돼. 스스로 세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뭐예요? 검찰개혁, 경찰개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국정원 개혁, 뭐 이런 거 국방개혁, 이런 거 하는 이유가 거기가 다 힘을 움직이는 데들이거든요.
그 힘을 움직이는 데들이 너무 세지는 것을 항상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가 힘이 세지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예를 들어 군부가 너무 세지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짓밟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독재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4대 권력기관 그러면 국정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검찰, 경찰, 그 다음에 국세청도 여기 들어가요. 나 권력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저기 저 세무공무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국세청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권력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권력기관들을 항상 견제받고 통제받고 그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행정부 소속이요, 이게. 행정부 소속이 많어. 지금 말한 데가 다 행정부 소속 아니야, 지금은? 다 행정부 소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제를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갈수록 행정부 공무원의 전문성에 기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힘이 특히 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제력을 국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여기 단원이에요. 그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나 마나 뭐 이런 정도고 가끔 이제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정활료론. 근데 우리가 이제 채택한 우리 이론서 있잖아요. 이 이론서는 행정활료론을요 앞으로 쭉 당겨서 총론 뒤에다 붙여놨어요. 예, 그래갖고 요거는 뭐 이제 순서는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통상적인 흐름은 원래 이제 대부분의 교재들은 요 순서로 따라가긴 해요. 자, 어쨌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론 요걸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를 특히 보면 생활정치 속에서 주권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방행정도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7급 시험 볼 때는요, 이거를 이제 그 지방자치론 해가지고 요거를 따로 또, 과목을 나눠 놓을 정도로 요 파트가 또 하나의 또 독자적인 성격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런 이제 독재 시절에는 지방자치를 멈춰놨었어요. 멈춰놨었어. 왜냐하면 독재의 특징은 왜 독재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독재가 뭐야?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어떤 과거 누구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에서 좀 한 발 떨어지자 그랬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재라는 거의 사전적 개념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독재는 의사결정을 제일 위에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독재예요. 민주주의는 이걸 분산시키는 거야, 결정 권한을. 그러니까 이제 독재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집권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쪼개서 지방정부를 둔다? 좋아해, 싫어해? 당연히 싫어해. 그래서 지방자치를 멈춰놨었죠. 안 했습니다, 지방자치를. 그렇게 해서 권력을 이제 집중시켜놨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민주화가 되면 당연히 쪼개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의사결정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주로 맡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또 고유 현안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또 자치사무로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집행하게끔 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도 떼어줘요. 중앙에서 다 돈을 걷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금 걷어라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니네 수익사업에서 돈을 더 벌든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의 일부를 떼어서 지방에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재정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이제 전두환 정부가 끝나고 노태우 정부 들어섰을 때부터 지방자치가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이제 점점점 주민 참여의 수단들을 확장해 오고 있어요. 확장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들의 연령도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18세 이상의 주민이면은요, 웬만한 그죠? 참여의 수단들을 다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는 간접 민주주의라는 걸 하잖아요. 의회도 두고 장도 따로 뽑고 해가지고 그들한테 맡겨두지만 그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사람인 만큼 욕망이 있을 거고, 욕망이 있다 보면 그게 사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민정치를 하지만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견제 수단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 차원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도입해 놓고 있어요.
오히려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미흡한 면이 있고 지방자치에서는 그런 거 다 도입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으면 2문제, 많으면 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문제가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행정학이 이렇게 이제 총론도 있지만 나머지 강론들로 들어가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공부하는데, 여기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벌써부터 긴장됩니다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 시험에 붙을 수 있으려면 1차적으로는 뭘 공부하죠? 남들도 다 맞는 빈출 주제들. 그러니까 빈출 주제는 자주 봐서 익혀놨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라고 말한 거는 빈출 주제를 말한 겁니다. 반복적인 패턴으로 출제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뽑아내서 1차적으로 공부하면 지방직은 뭐 그걸로 충분히 붙을 수 있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